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 부소장 임혜자입니다. 오늘도 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송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에 섰습니다.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GPU 26만 장 확보, 불확실성을 걷어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글로벌 안보 질서 속에서 전략적 리더십까지 이재명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우뚝 세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혜자의 야단법석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봐야 할 과거를 함께 살펴보며 역사를 성찰해 보려 합니다. 깊이 있는 통찰과 미래를 위한 모색의 시간, 오늘은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동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단법석 출연해가지고 좀 야단법석을 떨어야 되긴 하는데 내용이 조금 이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좀 즐겁게 또 이 구군이 상승하는 시기인 만큼 저희 뭔가 이 기운 상승하는 방송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키가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신 분 중에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사실 크긴 큽니다. 저희 당에서 그 이훈기 의원님이라고 인천에 이훈기 의원님이 저보다 조금 크시고 그 다음 정도 됩니다. 185입니다. 제가. 한준호 의원님보다 더 큰 것 같네요. 한준호 의원님보다 한 2mm? 2mm. 네. 크긴 크네요. 네. 국감은 끝났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성평등 가족부 여가부 이름 바꾼 거기 국감까지 하느라고 사실 이제 그저께까지 국감 길게 하셨네요. 남들보다 일주일 더 한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운영이나 뭐 오늘도 이제 운영위에서 배치기하고 막 그러던데 운영위는 뭐 아직도 하고 있고 뭐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께 끝났습니다. 네. 국회는 뭐 국감 끝나도 숨쉴 틈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번 경우에 그 이제 추석 명절이랑 연휴가 이번에 되게 늦고 길었어서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국감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좀 예산 검토하고 예산 이 심의로 들어가는 텀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바로 지금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 윤달이 껴서 그래요. 제가 올해 생일을 2번 찾아 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좀 늦게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번에 이 저희가 워낙 이제 중요한 예산이고 그 뭐 지금 뭐 저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되긴 했지만 올해 예산은 저희 정부에서 짠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가 대한민국을 정말로 몇 단계 상승시킬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이라서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산 심사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산자위에서 지금 예산 소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바로 예산 준비하느라고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가을이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가을이 없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국회의원 전에도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했어서 가을이 없은 지 진짜 10여 년 됐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또 살아야 정말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임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제대로 하는 거니까 정말 더 가을이 없이 주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대전 동구입니다. 동구죠.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상징어 2가지. 성심당. 제가 빵순이거든요. 우울할 때는 항상 빵을 먹습니다. 티소 유명하고 또 하나는 한화이글스. 그렇죠. 아니 제가 의원님 그 유튜브 보니까 그 한국 시리즈 4차전 그때 운동선수인 줄 알았어요. 유니폼 입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몸 사이즈는 뭐 야구 선수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때 표 어떻게 잘 구하셨어요? 아니 사실 그날 못 갔습니다. 그래요? 밖에서 응원만 잠깐 하러 간 거고, 또 뭐 국정감사도 있고, 뭐 사실 표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표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포스트 시즌에도 굉장히 심했고 정확하게는
시즌 내내 저희 하나이글스 홈 경기가 있는 거의 모든 경기가 뭐 다 매진 수준으로 매진이 많았기 때문에 안표가 정말 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표 근절법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표 방지법 냈는데 몇 달 동안 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시즌 내내 우리 대전 시민들이 하나이글스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법이 사실 그 법을 뭐 지금 오늘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닌데 갑자기 그 안표 방지법, 근절법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단 팬 한 사람으로서 이 안표 더 이상 그냥 놔둘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안표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있어도 신고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종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안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도 좀 명확하게 하고 해서 정말로 쉽게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매크로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만들어서 발의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내년에는 하나이글스가 뭐 이 페넌트레이스랑 포스트시즌 다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이 안표 없는 이 경기 직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의원님도 그럼 보살 팬이세요? 하나 팬은 다 보살 팬이라네요. 저희는 보살 팬을 넘어서 그냥 제가 약간 이렇게 언제부터 하나 팬이었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태신앙인 거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뭔가 제가 팬이 돼야겠다 아니면 팀을 선택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났는데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혹시 진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장종훈, 이강돈 이런 진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엄청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고 보니 하나 팬 이글스의 팬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은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더 이상 보살 팬이라고 불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그렇구나. 그리고 일단 우승은 내년에 20년째 또 이제 또 물론 이제 우승으로 따지면 99년에 우승하고 못해서 내년에 우승하면 27년 만이긴 할 텐데 내년에 하면 됩니다. 제 사무실에 대전 분이 계셔가지고 당신도 보살패이냐 그렇대요. 근데 지면 어떤 반응이냐 그랬더니 대전 사투리로 괜찮냐. 올해도 그렇지 뭐. 올해 힘들었는게벼. 솔직히 저는 성격상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뭐 팬을 갈아탈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우승할 겁니다. 아니 야구하고 정치하고 좀 닮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는 9회 말까지 모른다. 정치는 임기 말까지 모른다. 그리고 야구나 정치나 뭐 팬이 없으면 뭐 끝난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장철민 의원님과 하나 이글스 닮은 점 있을까요? 사실은 딱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팬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한 번 이게 팬이 되면 벗어날 수가 없다. 좀 과한가? 원래 여기 자랑하는 자리예요. 정책 자랑뿐만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구 기사 댓글 보면 진짜 훈훈하더라고요. 다른 팀이지만 한화 또 뭐 이렇게 진출한 거 축하한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도 그런 스포츠 정신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내년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 젊은 세대의 도전이 정치를 살린다. 이 칼럼이 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칼럼 내용이 뭐냐면 내년 광역단체장 도전자들이 굉장히 그 젊고 50대가 주축이 저희 때 이제 386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59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90학번 그다음에 80년대생 70년대생. 70년대생 597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이 가장 젊어요. 어려요. 80년대생 중에 뭐 내년 광역단체장에 나가겠다 아니면 나갈 만하다라는 분이 사실 저 말고는 근데 이제 80년대생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론이 되는 분 중에 그러니까 의원님이 가장 어리고 또 40대 기술론을 주창을 하셔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어저께 뉴욕시장이 34이 됐잖아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80년대생조차 광역단체장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국가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 단위에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직 안 잡힌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선거를 출마하는 것도 출마하는 거지만 이런 뭔가 이 우리 지역의 이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요즘 다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많다. 그럼요. 그 말씀인 거죠. 네. 의원님 지금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처음 도전하셨을 때가 21대? 네, 21대, 22대. 네. 4.15 총선 때. 네. 근데 그때 도전했을 때 상대 후보가 지금 현직 시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장우 네. 지금 시장하고 그때 싸워서 이겨서 배지 다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장으로 가셨고. 네. 만약에 저한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시장으로 가가지고 제가 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원래도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이겨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네. 이겼는데 우리 대전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맞붙으면 리턴 매치 되는 거네요. 언론 보도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지역 분위기는 어떠세요? 저야 또 이겨본 상대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초선 처음에 선거를 할 때도 승리의 추억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체급으로만 따지면 거기는 현역 재선 의원이었고 저는 만 36의 신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유권자들이 변화의 바람이 정말로 크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지역이 정치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새로운 비전으로 그리고 더 좋은 더 유능한 방법론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고 내년도 선거도 분명하게 그런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 좋은 정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좀 안 꼬니까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꼬니까 나중에 하고요. 이번 국감 때 산자위시잖아요. 네, 산자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네. 기업위원회 상임위 중에 가장 길지 않아요? 산자위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젠 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노위도 이름이 더 길어졌고 그렇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가 됐나 이제? 아니 그래도 산자위가 가장 긴 것 같아요. 15글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니까 가장 긴 것 같아요. 어쨌든 산자위에서 이번 국감 때 또 날카롭게 지적한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실은 고래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때 뭘 지적하셨어요? 제가 지적됐던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부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작년 국감부터 많이 조금 치열하게 팠었는데,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슬슬 자료들을 조금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완전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히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자료도 그냥 아예 다 통제하고 정말 설령 줬어도 다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없는 빈 기본적인 껍데기였잖아요. 이사회 회의로 가장 기본적인 입찰 관련된 서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주는 수준이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회의록이나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을 확인해서 보니까 정말로 개판이었구나. 특히나 이제 국감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걔들이 화내요. 개판이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팬들이 되게 정말 난장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준이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 국감 현장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예전에 왜 이게 이렇게 무슨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무슨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가 되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시끄럽게 갑자기 할 거냐. 브리핑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입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망성 평가 액트지오 이렇게 얘기되면서 그렇게 무슨 유수의
유능한 어마어마한 회사도 아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집에 차려 있는 1인 기업이던데요. 액트지오가 네? 1인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또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분 아마 여기 와이프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 중에 네. 성이 같아요. 그 몇 명 1인 기업이 아니라 1인 기업이면서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명단을 한 8명 내고 있는데 거기 한 명이 그 동네에서 영어 강사 무슨 이제 동네 무슨 비디오 가게가 유일한 스펙인 비디오 가게 언제적 비디오 가게예요. 그분이 이제 이름도 같아. 성이 같아요. 이거 가족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서류로 석유공사는 이걸 통과시켰구나를 이번에 또 밝혀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현장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건 석유공사가 그 전에 이거는 무조건 로우키로 가야 된다. 비밀로 해야 된다. 이게 시끄러워질 경우에 오히려 이제 사업 전체 부담이 된다라는 그 논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거를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석유공사는 이건 어쨌든 자원개발 프로젝트라서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하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거를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사실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더 이제 포장해서 정말 저희가 윤석열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많이 보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건도 결국은 시작도 그런 액트지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나중에 흘러간 과정도 정말로 이 윤석열이나 그 일당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정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혹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완전히 다 그 사기극이 드러난 국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부가 그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떠넘긴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산자부의 책임과 당시 용산의 책임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총리실이나 이쪽도 책임이 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 맥락인데 이번에 이제 산자부가 감사원 청구하면서의 주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액트지오처럼 이 입찰 과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일종의 그 지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발 지진을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시추하고 개발하고 할 때. 그 지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질장구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진짜 지진 위험이 있다.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치워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또 이 대왕고래 한 저기들 다 승진시키고 성과급 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성과급을 다 나눠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만 이제 감사원 감사. 이게 국민 혈세를 갖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렇게 대국민 사기치고 성과급을 준다. 이거는 정말로 국민 누가 납득을 하시겠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완전히 잘못이라 완전히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국민 공부를 살 내용이니까 산자부가 이거 딱 해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쑥 빠진 거야. 그래서 산자부나 대통령실이 그때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가 사실 이번 감사원 감사 대상 내용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자부가 맡고 있는 이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요즘에 또 이 무역 분쟁이나 이런 쪽에서 히토리니 뭐니 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들 잘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산자부와 대통령실이 얼마나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물려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밝혀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까지 이미 답변을 다 주셨어요. 앞으로 자원개발 정책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항상 신뢰 회복이라는 건 그 전에 잘못했던 일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끝까지 좀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요. 이번에 지역 이야기를 좀 가볼게요. 의원님 지역구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일단 비수도권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지역구도 이제 대전 동구인데 대전만 해도 광역시고 근데 여기 동구가 인구 감소 감심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역에 청년들 많지 않아요?
저희가 대전 동과 대전역 있는 지역구라고 네. 말씀드리면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하시던데 네. 대전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네. 저희 지역구가 93년도에 인구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22만이 되지 않습니다. 10만 명이 줄은 거예요? 10만 명이 넘게 줄었죠. 3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가 이 정도 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뭐 방금 청년을 물어보셨으니까 아 이게 20대 청년이 적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저희는 대학교가 5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럼 20대 대학생들은 꽤 많아요. 연구단지도 많고. 물론 이제 연구단지는 제 지역이랑 좀 거리가 있는데 연구단지 지역에도 뭐 카이스트, 충남대, 뭐 그 옆에 뭐 무슨 한밭대, 뭐 저희 한남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완전히 인접해 있고 그래서 20대 대학생 젊은 청년들이 적은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저희 지역에서 아니 뭐 대전을 넓혀봐도 대전에서 뭐 꼭 뭐 대전에서 대학 다녔으면 대전에 자리 잡아야 돼 이건 아니지만 이들이 다시 뭐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아니면 다른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0대 그리 많던 대학생들이 다 어디 갔지 살펴보면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늙어가고 하고 있는 이 아주 거대한 이 현실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더 문제를 남다르게 고민하고 또 대안도 찾아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선 할 때부터 그 청년 인재 관련된 법안 패키지 들도 많이 발의하고 실제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자기의 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어떻게 보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싸고 좋은 주거 환경과 그리고 자식 키우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서울 일극 체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이 청년 이 인재들에 관련된 노력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좀 많이 부족한 게 정말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말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또 대표 발의하신 것 같아요.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이거 지역에 국한된 건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은 거대 담론과 아젠다 이슈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왜 충청권이라고 할까? 그래서 특별히 이 법안 제안한 이유가 뭘까? 충청권만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충청권도 해야 그건 되고, 아닐 것 같아서. 저희 뭐 부울경 동남권도 해야 되고 호남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그겁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중요해. 그런데 지역 산업 정책, 지역 경제 정책이라는 거를 도대체 누가 했지? 그런 게 있긴 있나? 실제로 없거든요. 지역 산업 정책이라는 걸 중앙부처에서 일부 한다고는 하고 광역단체들이 한다고 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지역 산업 정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청년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잖아요. 맞습니다. 대전도 정말로 과학기술의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보고 같은 도시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창업 기업들도 많은 도시고 하지만 뭔가 지역 산업 정책의 틀 안에서 이런 어떤 훌륭한 자원들을 실제 이 경제 성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들을 거의 실패하고 있거든요. 누가 확실하게 컨트롤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저희 대전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호남도 요즘에 이제 신재생 분야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이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런 어떤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국가 데이터 센터, AI 센터 관련돼서도 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 특화돼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산업 정책을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확실하게 기획하고 그거를 정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자본들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고 그 결과를 다시 어떤 피드백해서 생태계화해 나가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지역에 한 4개 권역 정도만 한다고 해도 자본금 한 3, 4 정도씩만 해도 뭐 한 15조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충청권 이 투자공사법을 만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하고도 맞겠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그런 거잖아요. 5극 3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권역 우리 예전처럼 그냥 균형 발전
했습니다라고 그냥 몇 개, 뭐 예를 들면 공공기업 몇 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본에서 정책에서 규제 측면에서 인재 측면에서 이 5가지 정도 되는 정책 패키지를 뭔가 이런 어떤 5극, 3특에 맞게 하자라는 거라서 이 부분이 되려면 그런 어떤 규제, 인재, 그 자본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컨트롤하고 기획하고 하는 단위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저는 그 이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같은 틀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저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토론되고 실행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그 산업 지역 투자공사 설립하는 거를 이제 삼았고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국정 과제가 있으면 법안으로 그게 발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법안이구나라는 깊은 뜻을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법을 발의했고 동남권은 이제 저희 당의 민병덕 의원이 또 발의했고 했는데 저는 다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권, 저희 충청권, 패키지로 호남권 해서 특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지역산업 정책의 틀도 같이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서로 더 경쟁력 있기에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더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지금 사실 글로벌 금융환경, 경제환경, 무역질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역 경제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초강력 경제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경제 모델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 그 생태계 자체가 크게 변화하잖아요. 이제 AI 산업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첨단 산업에 대통령 국정 과제도 이렇게 국민성장 펀드 150조를 투입하기로 했고 거기에 40% 정도를 지방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지방에 투자를 할 때 과연 그 투자 어떤 투자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금융기관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민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투자공사가 필요하다. 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 지적한 정말로 거죠. 정리를 잘 해주셨고 왜냐하면 저희 정책금융연구소라서 국책 정책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VC 벤처 캐피탈이 대부분 다 본사가 서울에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벤처가 40% 정도 있는데 그 투자는 거의 수도권의 80% 정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벤처 혁신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아서 투자를 할 건가 이런 게 그야말로 이 투자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투자 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기존에 이제 지방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과 대출 이런 금융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맥이 다 있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금융기관으로의 방점을 이제 찍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금융기관이지만 훨씬 더 산업정책 약간 이제 예전에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화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확실한 지역 생태계에 관련된 몇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이 트럼프 이후에 세계 질서가 좀 변화하면서 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금융기관이라 여기가 금리 더 여기가 더 일종의 뭐 자본이 더 충실해 여기가 매출이 높아 이런 방식의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산업 정책적인 훨씬 더 미래 비전 차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형태와 그런 어떤 작동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냥 예전의 금융기관하고는 조금 형태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조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금융기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금융기관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아직은 좀 토론을 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프레임이 수도권 중심 투자 구조에서 지방으로 이제 투자를 전환하는 그런 시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어떤 산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으로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있지 정말 않겠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건 지역의 생태계를 못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생태계라는 건 되게 종합적인 거잖아요. 이거 하나 있다고 뭐 하나 잘 나가는 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속한 산자위의 산자부, 중기부 뭐 이런 어떤 그 정책의 구조를 보면 일단 다 공모합니다. 네. 여기 바이오 뭐 공모하겠다. 뭐 공모하겠다. 그러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이 해서 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구성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단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따면 그거 조금 하다가 한 2, 3년 하고 말고. 그렇죠. 스테이블하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산업 단위의 컨트롤 타워와 맞아요. 좀 집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들이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일 것 같아요.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성장할 때쯤 되면 뭐 또 서울을 오든 그러니까요. 외국으로 나가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구성이 안 돼요. 지역은 계속 인구 유출이 되고 특히 맞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투자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달의 좋은 법으로 선정된 장철민 의원님의 과거사 치유 재단법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신채호 선생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법안 이름이 굉장히 무겁게 울림이 있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무겁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사회혁신 수석실에서 과거사 관련 업무를 했거든요. 그 과거사가 그냥 검색어로 치면 막 치정 이런 거 나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사가 뭐 제주 4.3, 뭐 여순 항쟁, 광주 5.18, 뭐 형제복지원, 성감원, 뭐 엄청 많잖아요. 단양 곡개굴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또 이 법안 내용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과거사 중에 저희 지역에 정말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산내 골룡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다큐에서 봤어요. 잘 모르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이 전후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 직후 전쟁 발발 직후 정도에 굉장히 많은 이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전형무소에 있으셨던 뭐 예를 들면 4.3 피해자들도 여기 많더라고요. 있으셨었고 뭐 보도연맹 관련된 분들 뭐 아니면 그냥 단순 뭔가 약간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 엮여 들어온 그냥 민간인 뭐 학생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저희 저희 대전 동구의 산내 골룡골이라는 지역에서 살아 계신 채로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총으로 다 그래서 그대로 매장되셔서 이미 확인된 것만 3,000분이 넘게. 사실 추정컨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의 10,000명까지 추정하는 그렇습니다. 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발굴해서 실제 발굴된 거에 뭐 평균 한 7배 정도는 더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희가 확인된 게 3,000분이 넘기 때문에 정말 10,000분은 넘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정말로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 전 그 수식어가 너무 슬펐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발굴할 때도 여러 차례 갔는데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골령골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뼈 고래 이게 산봉우리 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뼈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라며요. 예전에는 정말로 이제 예전 지역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냥 막 반일하고 있으면 이렇게 요골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밤에 여우가 뭐 뼈를 물고 다니는 지역이다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반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원래 이제 그 유골의 형태라는 게 특히 이게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매장하면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 유골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있잖아요. 여기는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듯한 형태가 아니면 유골들이 막 뒤엉켜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냥 반일하면서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쪽에 이렇게 묻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유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참혹한 역사의 곳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이라서 예전에 이제 1기 진실환해위원회 할 때 조사가 돼서 이 실체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발굴도 이루어지고 이게 또 이렇게 늦게 밝혀지다 보니까
저도 역사책에서 이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네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죠? 이 사건을 책에서 배운 적은 네. 없을 겁니다. 책에 최근에 다 그냥 유튜브나 네. 정말 최근에 이제 제주 4.3도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래도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현대사 책에서 4.3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막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랑 세대가 다르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4.3까지만 해도 책에서 봤어요. 네. 근데 우리 골룡골에 대해서는 저희 세대도 사실은 책에서 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뭔가 더 이제 또 기리기도 하고 네. 치유하기 위해 네. 그 이미 한 10년 정도부터 여기 저희가 가칭 산내평화공원이라는 네. 공원도 조성하고 전국 단위 위령 시설도 만들고 네. 하려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당장 이 위령 시설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네. 이미 이제 그 진화유라든가 행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미 조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이미 네, 조성이 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네.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간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본격화돼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내년부터 뭐 이제 특히 또 이제 발굴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어서 이제 발굴이 네, 네.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공사 본격화가 되는데 근데 당장 이 산내평화공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물론 나중에 이름을 제대로 정해야 되지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위령 시설에 그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네. 치유의 공간, 정말로 우리 역사적인 화해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일종의 뭐 전시를 하든 교육을 하든 그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우리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함께 이 화해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던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가 지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네. 예전부터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 임시 조직이다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후에 이 기록들은 어떻게 할지, 네. 이 연구는 더 어떻게 해 나갈지, 정말로 이 유족들이나 피해자들 관련된 이 유족 지원 활동 같은 건 어떻게 할지 이게 되게 불분명하다 못해 그냥 없다시피 했습니다. 난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과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가 그야말로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다 네. 보니까 늘 봉착되는 문제가 이념의 벽이잖아요. 또 예산 문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따지는지 저도 그러니까요. 그 제주 4.3 70주년 네.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막상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난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신념을 갖고 추진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사실 약간 사명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전 동구를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참혹한 역사를 네. 함께 치유하고 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진짜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뭐 정말 우리의 국력도 경제력도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게 됐지만 우리 과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처럼 젊은 정치인들이 사명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 권력골 문제나 우리 이 임시적인 진화위나 이 진화위가 네.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받아 안아서 우리 과거사 치유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단을 잘 만들고 네. 그 사업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네. 젊은 일꾼들, 우리 민주당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도 했고 그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피해자 유족분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함께 이 노력하면서 이거 진짜 해보자라고 네. 계속 뭐 애를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냥 최소한의 도리 같은 굉장히 그런 법안입니다. 고통스러운 네. 법안이에요. 정말 아픕니다. 네. 네. 저는 그 다른 이제 과거사 각 사건별로 또 개별 특별법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주 4.3이다. 제주 4.3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네,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런 법들 과거사법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하고 명예회복 해주고 배보상 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령시설 건립도 각각의 법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각 사건별 개별 법과는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법하고 조금 더 이제 추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이외에 여기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그 여기는 이제 유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뒤섞여 있어서 사실 이게 누군지를 찾아드리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그러네요. 그게 제주 4.3도 있고 뭐 전국에 그러니까 이게 다 이분들이 저희가 기록상으로는 4.3 피해자가 많고 고돌면 피해자 많고 막 이런데 이분이 4.3에 그때 누구신지를 어떤 유골이 고기에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일종의 DNA 확인 작업 같은 것. 행불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역할들도 해나가야 되고 일단은 이제 다른 이 지역들과 조금 다른 형태가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다 섞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4.3은 사실 4.3분들 계시고 지역적으로 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고 뭐 5.18도 마찬가지고 뭐 여순 같은 경우에도 또 여순천에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도 순천에서 많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만 해도 지금 4.3 그러니까 제주 명예 도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4.3을 세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동백꽃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4.3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사실은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사, 우리의 아픔, 비극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말로 정말 그 모든 어떤 스토리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개별적인 어떤 그 지역의 특수성별로 뭐 그 재단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 이외에 저희는 사실은 훨씬 더 이거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 교육하고 함께 이 치유해 나가는 정말 조금 다른 형태의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유령 시설 소재가 그냥 대전광역시일 뿐이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실제로 유령 시설을 선정할 때 여기가 산내 골룡골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저희 뭐 이 진아이 같이 과거사 치유에 관련된 우리의 그 대한민국 전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야 이런 어떤 큰 비극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에서 유령 시설을 만들자라고 해서 공모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뭐 정부에서 사실 그때 이제 찾은 거죠. 그러면 어디가 가장 큰 역사적인 의미가 좀 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골룡골의 이 어마어마한 학살은 모든 지역에서 사실 대전연구소에 왔던 분들이 이렇게 한 거라서 전국 단위에서 사실 이 과거사 치유에 가장 관련된 부분을 만들 때 여기다 하자라고 했던 거라 사실 우리의 그 이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취지 자체가 뭐 저희 지역의 일만 하자고 했었던 게 원래 아니었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뭐 이 과거사 치유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치유재단이 하는 어떤 활동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포용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기억 정치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주제하고 가장 잘 맥이 닿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근데 역으로 또 기억을 이용하는 정치인도 많아요. 근데 기억을 교훈으로 삼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기억 정치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바른 방향이 뭔지 제가 또 철학적 사유를 갖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주제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삶도 그리고 이제 역사는 이 국가의 삶도 지금처럼 뭔가 국가가 막 이 위기 속에서 돌파하는 무언가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의 현대사, 우리의 과거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과 아픔의 그 삶들도 있고 저희 지금은 그냥 과거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분들 그냥 만나면 그냥 그분들은 그냥 자기 아버지 일이었고 자기 할아버지의 일이었고 어머니 일이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그 나라에서 크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기억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한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온전한 형태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한 걸음 나아가고 하는 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정치라는 게 뭐 무슨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고 자시고 막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그냥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서로 치유되고 우리 서로 함께
친절하게 다정해지고 우리 서로 그 안에서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힘이 거기서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과거사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게 정말로 그냥 이거 진짜로 뭐 지역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일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희 지역분들. 아니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네. 했어요. 왜 좋은 법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에 네. 국한된 그 동네 거를 가면 찾았나? 아직도 네. 거기 막 약간 뭐 빨갱이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네. 진짜 거기에다가 아니, 막 난관이 많을 것 같아요. 막 예산 막 뭐 다른 네. 것보다 더 많이 막 몇백억 넣고 막 한다고 하면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증액도 훨씬 많이 하고 그거거든요. 네, 네. 이 굴룡골 사업은. 네. 근데 막 이 유권자들이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지점조차 저희가 이 사업 제대로 하면서 네. 그리고 이 병원도 잘 조성하고 이 법도 제대로 만들고 이 재단이 제대로 일하면서 지금은 이게 표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뭐 10년, 15년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네. 발딛는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되게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네. 제가 워낙 젊으니까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시기쯤 되면 정말 동네방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법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네. 제가 오프닝에서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짚어봐야 할 네. 과거를 살펴보고 역사를 성찰해 봐야 된다라는 거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도 보듬고 또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또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뭐 윤석열이 워낙 이제 전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지 원래 정치는 그런 거죠. 네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그런 걸 겪었잖아요. 네. 그런 기억을 교훈 삼아서 정말 미래로 나아가지 저희가 않으면 한동안 다시 가장 서로에게 많이 하고 얘기한 게 정말 이 과거가 그러니까요. 우리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정말 네. 우리 한강 작가 얘기를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네. 이제 제주 4.3을 다룬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무지막지한 계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반인권 국가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도 또 얻었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가 증명했듯이 네. 우리 과거사를 치유하는 네. 역사적 회복력을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뉴스토마토 시청자들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오늘 제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었나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네. 저도 요즘에 정치를 새로 하는 기분으로 막 흥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윤석열 일당들의 이상한 짓거리랑 싸우는 것만 할 때는 흥만 나진 않았거든요. 네. 이 분노와 그렇죠. 뭔가 회의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로 흥이 나요. 우리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흥이 많이 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번 뭐 네. 에이펙건 협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흥이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 정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에서 뭔가 정말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흥과 즐거움과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같이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얼굴을 보니까 흥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거 떠올라요. 그 영국의 법학자가 얘기했던 네.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그런 정의를 세울 때만이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애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철민 의원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대전 산내 골령골의 아픔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는 같은 상처를 반복합니다. 기억은 단지 추모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약속입니다. 장철민 의원님의 과거사 치유 재단 법안은 국민의 아픔 앞에서 국가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법과 좋은 정책이 세상을 바꾸고 기억이 미래를 밝히는 그날까지 임혜자의 야단 법석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법, 더 좋은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